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 자기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답게 12월이 들어서니까, 겨울답게 눈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지금 하얗게 눈이 쌓였네요. 뭐, 그저께 한 첫 번째 눈이 오는 것 같던데, 첫눈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과감하게 눈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뭐 이런 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나이 먹으니까 뭐 눈 오는 게 싫은데, 그래도 좋은 눈이다, 기쁜 눈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공부하시기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가장 힘든 게 몸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서 지쳐서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지치지 않으려면요, 이게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어, 뭔가를 새롭게 알다 보면 이런 게 기쁨이 생겨요. 새롭게 알다 보면 항상 보면 다 알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루함을 만듭니다. 지루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같은 거라도 오늘 자기애로 이론을 공부할 텐데 뭐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얘를 갖다 이해하고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또한 재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보던 것 떠보고 보던 것 떠보면은 지루함부터 생기죠.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벌써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어, 이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런 각도에서 쳐다봤다 그러면은 생김새가 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각도에서 쳐다봐서 얘를 보는 거하고 또 이 각도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를 갖다 달리해서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를 한번 쳐다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쳐다봐서 보이는 이 부분을 보고 안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쳐다보면서 전체를 다시 줌아웃해서 쳐다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새로운 어떤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지치는 것을 조금 더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알고 깨달아가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설레이잖아요. 그죠? 그 여자를 근데 자주 오랫동안 보다 보면 그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즉 새롭지 않게 느껴지면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질린다는 이야기예요. 질리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을 갖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그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칠판 가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전기 회로 이론이 아니고 자기 회로 이론이죠. 하늘 아래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어떤 창조는 없습니다.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뭐 다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자기 회로 이론을 만든 것이 누구를 답습했을 것 같아요? 반면이 전기회로 이론을 답습해서 여기에서 전기회로 이론의 어떤 편리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기회로 이론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편리성을 사용하여 자기회로 이론의 어떤 그 편리성의 어떤 것인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편리성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이용해서 뭔가를 빨리 계산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빨리 계산해내고자 하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자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뭐, 자기력 공부했지만, 자기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그것이
뭐 진짜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갖다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적인 배경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자기 회로 이론을 통해서 또 빨리 손쉽게 용이하게 뭔가를 빨리 계산을 수행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전기회로 이론을 답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로 이론을 갖다 만들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죠. 전기회로 이론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자기 회로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회로 이론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은 무엇을 전기회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로 이론 책을 갖다가요, 회로 이론, 이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고성능 세탁기에다가 고성능 세탁기에 넣어서 그냥 뭐라고 하죠? 고성능 세탁기라고 하면 탈수기라고 합시다. 탈수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리면 나중에 뭐만 남냐? 엑기스가죠. 엑기스. 뭐예요? 예, 오메 법칙이 납니다. 오메 법칙이. 그러면 전기회로 이론을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메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 법칙을 써보면 이렇단 얘기죠. V는 IR이죠. V는 IR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거를 오메 법칙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자기 회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가야 됩니다. 자, 뭘 더 보고 가야 되냐면, 그럼 전기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 손쉽게 편리하게 빨리 그냥 손쉽게 계산하려고 했던 법칙이냐라는 것이죠. 뭐를 갖다 빨리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특히 이 관점은 전기적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기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걸 빨리 얻기 위해서요? 물론 세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VIR 세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가지의 변수가 정해지면 나머지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이고요.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방법이고 V하고 I를 알면 R을 거꾸로 알 수 있는 거고 I하고 R을 알면 V를 거꾸로 알 수 있는 거고 예, 물론 맞습니다. 수학적 흐름이 맞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회로 이론인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뭐예요? 예, 전류입니다. 전류를 빨리 아주 신속하게 부하에 흘러들어간 이 저항은 부하를 상징하는 것이죠. 부하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는 기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전력. 전류를 구동시키려고 하는 힘이죠. 힘, 구동력, 에너지입니다. 그죠? 기전력. 그래서 이 기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EMF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EMF. Elective Motive Force다. Elective Motive Force. 즉, 전류를 구동시키려고 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EMF. 일렉트리칼이죠. 일렉트리칼 모티브 force. 이거는 힘의 단위로서 표현했습니다. 힘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힘을 이용하면 에너지잖아요. 전류를 구동하는 힘이다. 힘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기전력은 에너지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단위. 근데 여기서는 이제 force처럼 구동하는 힘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lective Motive Force. 그래서 EMF라고 표현합니다. 전류를 구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럼 이 힘이 EMF가 정해져 있다. 즉, 전압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은 정해져 있고, 부하가 정해져 있을 때, 이때 부하로 흘러들어간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오음의 법칙 쉽게 구할 수 있죠. I는 뭐예요? V분의 R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전류를 갖다가 손쉽게 산출할 수 있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그렇죠? 그래서 전기회로를 그려보면 이렇죠. 전기회로를 그려보면 예, EMF, 전압이 되죠. EMF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이때 전기회로를 갖다 연결하면 이때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즉 EMF에서 구동되는 전류의 크기를 갖다가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유사성. 그러면 전류를 갖다가 쉽게 구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지금.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화번호는 되게 뭐예요? 정전화번이죠. 정전화번이죠.
정전류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죠. 어떤 시험 장치와 같은 경우 정전류는 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고조파 전류원도 정전류원, 전류원 취급합니다. 전류원 취급.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고조파를 공부할 때 얘는 전류원 취급된다는 거. 뭐 전압원이 전류원인지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하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압이 항상 일정하면,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물리량이 뭡니까? 전류죠. 전압 V는 IR인데 얘는 부하의 조건이니까 이미 상수로서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정전압원이니까 얘가 바뀌지 않는 회로예요. 전압을. 얘가 부하 조건이 어떤 값으로 바뀌더라도 뭐요? 얘는 바뀌지 않는 일정한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정전압원이기 때문에 뭐가 항상 바뀌는 거예요. 부하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회로가 맞잖아요. 그죠? 부하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해요?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부하가 감소하면요. 부하 전류가 이 전류가 감소합니다. 이걸 갖다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크기가 바로 얼마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뭐예요? 우비 법칙을 써서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그 중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기 회로 이론에서는 뭐를 갖다가 빨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류의 크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오음의 법칙의 전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의 유사성이에요. 전기회로 이론은 즉 오음의 법칙이다. 이 오음의 법칙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겠어요? 여기를 갖다 전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이란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유사성을 이용했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명명하고 전기회로 이론은 EMF요. 일렉트리컬 모티브 폴스, 일렉트리컬 발음하기도 어렵네. 일렉트리컬 모티브 폴스.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됐죠? 오음의 법칙은 V는 여기가 전압이 되죠. 이게 전압이 되죠. V는 IR이 됩니다. IR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기회로 이론의 구동, 즉 뭐냐면 자기회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회로 이론은 자성체하고 뭐요? 코일로 이렇게 구성된 회로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면, 엔턴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뭐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뭐를 만들어내죠? 자기 회로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 회로가 되는 거죠. 전기회로하고 서로 다르죠. 자성체 또는 공국이 뭐가 흐르는 경로가 되죠. 그죠? 자속이 흐르는, 즉, 전류와 같은 물량, 이게 상대적으로 전류와 유사성을 갖는 자속이 흐르도록 하는 어떤 힘이 바로 얘가 되는 거죠. 힘. 그러니까, 이게 매그네틱 모티브 포스가 되는 겁니다. I 곱하기 N턴이. 이게 전류가 이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그죠? 근데 한 턴이 아니라 N턴이면은 NI가 되는 거죠. NI가 자석을 만들어내는 모티브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를 갖다가 EMF라고 표현했으면 얘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MMF. 매그네틱 모티브 포스다. 매그네틱 모티브 포스. 자, 누구를 구동시키는 힘이에요? 얘는 전류를 구동시키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얘를 갖다 MMF는 누구를 구동시키는 힘이에요? 자석을 구동시키는 힘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 대신에 뭘 갖다 여기다 쓰면 돼요? ph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 저항이 들어갔죠. 전기 저항. 그러면 자성체 회로에는 전기 저항 대신에 얘의 크기를 갖다가 전기 회로에서는 R의 크기가 크면 전류 크기가 제한되죠. 그죠? 전류 크기가 작아지고 R이 작아지면 전류가 증가하는 그쵸. 그러면 여기 MMF, 매그네틱 모티브 포스, NI가 똑같다고 해도, 동일하다고 해도, 여기는 V가 되죠.
똑같다고 해도 자성체의 구성 회로에 가지고 있는 저항, 자기 저항에 의해서 플럭스 파이 자석의 크기는 바뀔 수 있다. 똑같은 이유죠. 그러면 자기 저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합니다. 자기 저항. 그렇다면 똑같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회로의 오음의 법칙이 형성됩니다. 자기 회로의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을 구성을 해서 자기 회로의 오음의 법칙을 구성해서 뭐를 갖다 손쉽게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 회로 이론에서는 얘죠. 자석의 크기를 손쉽게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NI. 이게, 매그네틱 모티브 포스가 되어진다. 이제 자석을 만들어주는 힘이죠. 자석을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MMF, NI. 이거는 우리가 턴수 몇 턴 감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얼마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노운 값입니다. 노운 값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습니까? 자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도 노운 값이죠. 얘를 갖다가 자기 저항, 우리 전기 저항 어떻게 씁니까? R은 뭐예요? 로의 A분의 L 이렇게 써요. 도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단면적 일정한 도체라고 한다 그러면요. 여기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 A, 그 다음에 얘의 저항률에 의해서 이 저항은 얼마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체의 디멘전이 정의가 되면은 저항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노운 값이 됩니다. 그죠? 얼마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그죠? 자, 마찬가지죠. 자기 회로에서도 뭐냐면 여기 자로의 길이요. 여기 자로의 길이, 평균 자로의 길이라고 그러죠.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자로의 단면적, 그 다음에 자로에는 얘가 이 자석이 갖다가 도전체에서도 그렇죠. 도전체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전류가 더 잘 흐르냐 못 흐르게 하냐는 것은 재료의 뭐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됩니까?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그러면 저항률이죠. 저항률 또는 뭐예요? 시그마분의 1하면 도전율이죠. 도전율. 이거하고 반비례해서 도전율. 도전율이 크면 도전율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전류를 갖다 더 잘 통과시키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도전율이 큰 재료에 이제 구리를 갖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갖다 더 잘 통과시켜주는 재료의 특성을 이야기해주는 게 이 도전율처럼 쓸 수 있는 자성 재료에서의 상수는 뭐가 되냐면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투자율이 큰 물질일수록 자석을 갖다 더 잘 통과시켜줍니다. 잘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R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은 시그마분의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기 저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메의 법칙 사성을 이용한다면 지금 여기는 이제 저항률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도전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도전율 시그마분의 A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뭘로 바뀐 거예요? 미우로 바뀐 거고 똑같죠. 단면적 자기 회로의 단면적으로 바뀐 거고 여기는 자기 회로의 평균 자로 길이입니다. 평균 자로 길이. 평균 자로 길이는 여기 센터의 길이가 됩니다. 자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체 단면적에 어떤 분포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로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평할 때는 여기서 자기회로 이론을 이용할 때는 뭐냐면 평균 자로의 센터점의 길이를 갖다가 이용하면 됩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요. 자,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고 있는 값이고 쉽게 이렇게 이용하면 뭘 갖다 구할 수 있다고요? 자석을 갖다가 아주 쉽게 산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전기회로 이론 한번 써봅니다. 전기회로 이론이요. EMF, Elective Motive Force는 전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MMF요. MMF, 자기회로 이론에, 이걸 갖다가 이제 같이 비교할 때는 뭐라고 하면 돼?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전류를 구동하는 힘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자석을 구동하는 힘이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는 전압이 되죠. 전압이 되고 여기서는 뭐가 돼요? NI가 되죠. 실천 NI. 전류가 됩니다. 자, 그거 지금 우리 전자기학을 따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좀 표현을 좀 해보죠. EMF하고 MMF를 전자기적인 어떤 표현을 한번 좀 써봅니다. MMF는 우리 뭡니까?
이 전류하고 자속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예, 폐경로를 갖다가 자개에 대해서 선적분한 거, 뭐예요? 암페어르 법칙이죠. 암페어르 법칙을 쓰고 있습니다. 얘가 MMF가 되어줍니다. MMF가 되어줍니다. 는 뭐가 돼요? 파이 자속의 자기저항 R입니다. 이게 자기저항. 자, 전기회로 이론으로 갑니다. 자, 전기회로 이론에서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이거 똑같이 이사성으로 같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돼요? 얘를 폐경로에 대해서 전개를 갖다가 선적분하면 EMF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뭘로만 바뀐 거죠? 자개하고 전개값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렉티브 모티브 폴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자기적인 모티브 폴스가 됩니다. MMF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I의 R이다. 이렇게 되죠. I의 R. 자, 이렇게 여기서 기항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전화에서는요, 정전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위식 기억나세요? VA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빼기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A전까지의 전개를 갖다가 적분한 거죠. 한쪽 방향이죠. 방향성 A에서 무한대까지, A에서부터 A전까지 이동시키는데 요구된 이랬어요. 뭐 VB점이면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적분이 어떤 적분이었어요? 이 적분이 보면은 그냥 선적분입니다. 크로즈드 인테그랄이 아니죠.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폐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는 1주 동안 임의의 E 벡터를 갖다가 전개 벡터를 DL 벡터에서 한 주기 1주기 동안 이게 적분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H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서. 그죠? 그러면 이 적분한 결과는 이게 H였다면요. 자개였다면 이 자개의 결과, 즉 요거죠. H를 갖다가 한 주기 폐경로에 대해서 폐경로 L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뺑 돌아가서 적분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I라고 그랬잖아요. I라고 그랬잖아요. 엔터면 NI가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무한대에서부터 A제곱까지 이렇게 선적분이죠. 이쪽으로 갈 때 이동이 된 1이니까 단전히 존재하는 값이죠. 전위값인데 이거는 안 따져봤어요. 폐경로에 대해서 전개가 있을 때, 이미 공간에서 전개가 있을 때, 전개가 존재할 때 이거를 갖다 폐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전개를 DL 벡터로 한 주기 동안 뺑 적분하면 이 무슨 결과가 나올 거냐. 어떤 결과가 나와요? EMF가 돼요. EMF. 얘는 뭐가 된다고 해서 MMF가 된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이 말 자체가. 자, 정전계에서 봅시다. 정전계요. 정전계에서는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양전화가 있다면은 전개 방향 이렇게 됩니다. 전개 방향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다 1쿨롱을 놓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잖아요. 전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전개 방향 이렇게 됐을 때 폐경로, 그러니까 전개가 이렇게 공간하게 이렇게 배치되게 정전계에서는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그 폐경로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한다. 그러면 뭐요? 우리가 좀 심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폐경로를 잡아볼게요. 그냥. 이런 폐경로를 한번 잡아볼게요. 정전계에서 펼쳐지는 폐경로 L을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을 한다고 칩시다. 이런 연산을 클로즈드 인테그랄을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폐경로에 대한 적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점을 1, 2, 3, 4 한번 점을 찍어봅시다. 1, 2, 3, 4 그러면 이렇단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총 적분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1,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이걸 갖다가 구간별로 한다는 이야기. 다 더했는 여기를 갖다가 1에서 2에 요거. 그 다음에 뭐요? 2에서 3까지 이거. 이거 갖다가 쭉 더한다. 다 더한 결과가 이 결과가 되겠죠. 그죠? 이 결과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전계에서 이 연산을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전계에서 이런 연산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한다면, 여기서 DL부터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양전하야. 단위 양전자를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1이, 소모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2까지 빼기, DL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놈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빼기 2에서 3이죠. 2에서 3까지 옮기는데, 예, 소요되는, 웹에서 소요되는 1 플러스 이거죠. 3에서 4의 DL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예, 빼기 3에서 4고, 여기는 뭐예요? 4에서 1이죠. 4에서 1, 이 DL 벡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일의 결과는, 여기서부터 하는 여기까지 하는 일의 결과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일의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1쿨롱을, 1에서 2까지는 뭐냐면, 1쿨롱을 갖다가 전개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켰어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켰어요. 전개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 일이 갈 수 있잖아요. 이쪽 우리가 Q점으로 가까이 다가가려면, 즉, 이쪽 플러스, 여기 가까운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1쿨롱이 이 플러스 쪽으로 다가가려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고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빼기가 되는 부분 맞아요. 이 부분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래서 에너지는 빼기가 붙을 때는 에너지에, 이 부분이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에너지죠. 전이 부분이 에너지죠. 에너지에 빼기가 붙을 때는 뭐냐, 외부에서 일을 해줄 때죠. 외부의 에너지를 받을 때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 3에서 4로 가는 건 뭐예요? 전개 방향으로 간 거죠. 이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은 거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건 뭐 한 거예요? 전개 방향으로 이동해 버렸잖아요. 즉, 우리가 Q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한대. 자, 차분히 설명해 볼게요. 무한대에 있는 1쿨롱을 갖다가 여기까지 옮겨놨다가 전개점까지 가까이 옮겨놨다 외부에서 얻은 거죠. 그죠? 일할 때는 어디로 간다? 이리 간다 했잖아요. 이제 전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 지금 이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은 거고, 지금 여기 일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는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그죠? 예, 플러스죠. 전개의 방향하고 DL 벡터, 이동 경로 방향하고 1쿨롱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그 한 일은 뭐냐면,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DL 벡터, 이게 이동 방향이잖아요. DL 벡터의 방향과 뭐예요? 전개 방향 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플러스는 뭐란 이야기예요? 자기가 일을 할 때예요. 그 에너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거리가 똑같고 전개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방향만 바뀐 거죠. 이것과 이것이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고 이 크기는 똑같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전개 크기도 균일하고 같은 크기고, 그다음 이동 거리도 좀 똑같기 때문에 뭐냐면 이 양은 똑같은데 뭐예요? 방향만 바뀐 거죠. 외부에서 얻은 거고, 이건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한 거죠. 그만큼 소모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친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나오겠죠. 0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것과 이거요.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 전개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전개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DL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동 벡터, 거리 벡터의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럼 서로 몇 도예요? 90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도예요? 90도죠. 얘하고 DL 벡터의 방향은 90도죠. 그러면 뭐예요? 이 결과는 내적의 결과는 얼마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죠. 이 DL에도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다 둘 다 0으로 되죠.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내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전계에서 일주기 동안 적분을 해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선적분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처음에 이 결론 이거를 해버리면 정전계에서는요 예외 없이 항상 0이 되게 됩니다. 예외 없이 얼마예요? 항상 0이 돼요. 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전계에서는 항상 한 주기 동안 선적분하게 되면 전개에 대해서 선적분하게 되면 항상 0이 됩니다. 항상 0이 돼요. 항상 0이 돼요. 즉 이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거를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해서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스토크스 정리를 쓴다면 스토크스 정리가 뭐였어요? 이걸 회전, 회전, 전개의 회전으로요. 전개의 회전은 얼마가 나올까요? 전개의 회전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걸 전개 회전이요. 폐경로 임의의 벡터, 이 벡터를 여기는 이제 알고 있는 벡터죠. 이걸 갖다 회전시켜서 얘를 갖다가 면적 적분하면 이 면이 되겠죠. 이 면적 적분하게 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이거죠. 얘랑 같은 편이잖아요. 지금 얘랑 같다는 것이 뭐예요? 스토크스 정의잖아요. 즉 이것도 뭐냐? 똑같이 0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0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개 회전은 0이다. 근데 맞아요. 정전계에서는 전개라고 하는 것은 Q가 있으면 정전계에서는 Q가 있으면은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산하는 녀석이지.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발산하는 녀석이지. 즉 이거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발산. 이게 발산이라 했죠. 얘는 존재하죠. 발산은 존재하죠. 뭐예요? 로 V 이렇게 존재하죠. 네, 입실론 제로라고 쓰면 되죠. 자유공간이라면은 또는 이렇게도 써도 되죠. 전속 밀도 벡터라면 이게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즉 맥스웰의 일방정식이었잖아요. 그죠? 발산은 존재해요. 발산은 존재해요. 다이버전스죠. 발산은 존재해요. 하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정전계에서는 이거 회전이죠. 회전. 회전 성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전은 즉 컬,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갖다가 우리가 속도 표현하면 0입니다. 결국 아까서 따져봐도 0이지만 맞습니다. 0이 되는 게. 그죠? 얘는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녀석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렇게 회전하는 녀석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렇게 표현되면 이런 식의 어떤 물리적인 관점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얘는 발산도 가져가면서 여기다 폐공을 쓰면 발산도 되어지면서도 뭐 떠요? 동시에 뭣도 갖는 거예요? 회전도 나타나는 거예요. 회전도 0이 아닌 것이요. 근데 정전계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뭐예요? 회전하는 성분은 없고 뭐예요? 유일하게 뭐냐면 발산해서 빠져나가는 성분.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음전화 같은 경우는 들어오겠죠. 또 음의 발산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 음의 발산. 폐공물을 씌우면은 개수를 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음의 발산이죠. 얘를 갖다 소스라고 부르고요. 발산 중에 소스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싱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싱크. 자, 이것도 발산이고 이것도 발산입니다. 정전계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 회전하지 않는다.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 갖다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봅니다. 이거요. 전개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한 결과가 뭐가 된다 해서 EMF가 되어준다고 했잖아요. EMF가 되어준다고 했는데 정전계에서는 이 값은 얼마가 돼요? 항상 이 값은 0이 됩니다. 0. 정전계에서는 항상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정전계에서 항상 이 값이 0이 됩니다. 0이 될 것 같으면은 그쵸. 이걸 0이 된다 그러면 뒤에 무슨 오음의 법칙이니 뭐니 뭐 따질 필요도 없다. 이 값이 0인데 전류가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전계에서는 어떤 폐경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뭐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바라보면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코일이 되겠죠. 하나의 단일 코일이 되겠죠. 엔턴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엔턴으로 가면 자 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일 내에 기전력이 없다면, 즉 EMF가 없다면요. EMF가 없다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류도 없다 이러죠. 그렇죠?
맞잖아요. 여기에 기전력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전류도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정전계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정전계에 대해서는 이게 정전계, 전류가 흐르지 않게, 그 전류가 없고 전하가 뭐 멈춰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전기에 의해서는 절대 이 폐경로의 상에 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EMF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예,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바로 뒤에 주제가 뭐가 될 거냐면 아마 패러데이 법칙이 될 것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본다 그러면은 패러데이 법칙을 미리 땡겨 와서 본다 그러면은 폐경로상에서 항상 0이 되지 않는 거죠. 않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뭐가 발생하면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폐경로상에서 이 값이 0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제가 정전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전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지만 어떤 이렇게 코일을 한 턴 이렇게 딱 이러면 감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폐경로상 아무것도 없는 이 폐경로상에서 기전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값이 즉 뭐냐면 크로즈드 인테그럴에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다.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다. 그걸 갖다가 패러데이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죠. 뭐예요? 자기장이 뭐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EMF가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이 연산의 결과는 0이 아니다. 누가 이걸 갖다 주장한 거죠. 주장하고 발견해낸 거죠. 패러데이가 이게 바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값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EMF가 이게 교류의 상황이면 이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쓸 수가 있겠죠. EMF. 직류 같으면은 지금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이걸 갖다 좀 먼저 패러데이 법칙 나오기 전에 미리 조금 한번 거들떠 본 겁니다. 예.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자기회로 이론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왔습니다. 뒤에 있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합니다. 이제 요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거다. 아, 이게 EMF에 대한 표현이다. 뭐가 나와서 여기서 설명을 했냐면은 자기회로 이론에서 MMF가 뭐라고 그랬어요? MMF가 어떻게 표현해서 MMF는 자 이렇게요. 폐경로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선적분하는 거 이게 MMF가 되준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걸 갖다 직접 사용은 하지 않지만 수학적인 연산을 할 때는 요걸 갖다 많이 씁니다. 실체는 이거죠. NI죠. 전류가 MMF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게 파이의 R이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회로 이론입니다. 자기회로 이론. 그래서 자기회로 이론은 뭐를 갖다가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속을 갖다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기회로에서요. 자속을 갖다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전기회로의 오메 법칙의 유사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회로 이론이다. 이게 이 자체가 뭐예요? 자기회로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뭐예요? 이걸 뭘 이용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전기회로의 유사성 가지고. 전기회로 유사성은 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전기회로의 이론의 오음의 법칙의 유사성을 가지고 자속을 손쉽게 계산하도록 한 이론적인 거에 바로 자기회로 이론이다. 이 자체가 그러면 자기회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회로 이론의 오음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기회로 이론의 뭐예요?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이 됩니다. V는 IR 이런 식으로. V는 IR 이런 식으로. 자,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회로에서 이 플럭스 파일을 갖다가 알면 상당 부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빨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속을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자속을 알게 되면 빨리 뭘 계산할 수 있죠? 그 내부의 자석 밀도, 자석 밀도를 갖다가 빨리 계산할 수 있죠. 자석 밀도. 어차피 이게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 밀도 어떻게 써봐요? 단위 써보면 웨바. 이거 단위가 웨바죠. 자석의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자석이 바로 뭐예요? 자석 밀도입니다.
자석 밀도를 갖다가 재빨리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성체 회로를 갖다 설계한다고 쳐요. 철심으로 돼 있다고 쳐요. 철심으로 돼 있다. 평균 자로의 길이는 센터의 길이가 됩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요. 평균 자로의 길이. 그 다음에 얘의 단면적 A.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자석을 갖다가 어떤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 I하고 엔턴에 있는 코일로 이것도 우리가 그 정해주는 거예요. 이 값을 갖다 정의를 해주면은 여기에 여기 상에 뭐냐면 자석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갖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면 자석을 계산이 끝났다 그러면 이 자석이 계산이 끝났으면 이 단면적으로 설계한 단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석 밀도를 계산해 보면 이 자성체가 포화가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죠. 보통 자성체 우리가 사용하는 자성체 철심이죠. 철심의 최대 자석 밀도, 그러니까 포화가 되지 않는 자석 밀도의 크기는 2.0 테슬라 아래입니다. 2.2 테슬라. 2 테슬라를 넘지 않습니다. 2 테슬라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성체를 사용했다면 자성체의 물성 재료상 포화 자석 밀도를 갖다가 쳐다보고 최대 자석 밀도를 쳐다보고 어떤 자석값이 나오는데 그 단면적 우리 설계하려고 한 단면적을 계산했더니 그 결과가 뭐 3.2 웨바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미 포화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포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계는 바로 수정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이렇게 단면적을 더 키워야 되는구나. 단면적을 키우면 같은 자석값이 나오더라도 단면적을 키우면 뭐가 줄어들어요? 자석 밀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2테슬라 아래로 떨어지도록 최적화 설계하는데 빨리 단면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철심을 단면적을 써야 되는지 이 코일을 감아서 이 전류까지 흘렸을 때 이 자석이 얼마 만들어진지 이해한다면 이 자성체의 단면적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또는 뭐예요? 이 R도 영향을 미치니까 R도 자석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는데 R 자기 저항도 영향을 미치니까 L 여기 평균 자로의 길이 L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 것인지 A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걸 갖다가 굉장히 빨리 우리가 간략하게 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석 밀도 결국 뭐냐면 자석 자체가 뭐냐면 자석 밀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죠. 저 설계 단면적과 해당이 되니까 여기 단면적을 적용시켜야지 자석 밀도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또한 자석 밀도를 빨리 평가해서 뭐냐면 포화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자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단면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얼른 우리가 얼마나 굵은 철심을 쓰면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빨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일을 알면 또 유용성이 어디가 있는 거죠? 자석을 갖다 빨리 알아내면 유용성이 어떤 거죠? 우리가 코일을 감았으면요. 이 코일을 감았으면 엔터넷 코일을 감았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코일의 인덕턴스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반드시 알아야 되죠. 코일을 감았는데 인덕턴스를 모른다. 이거는 설계한 게 아니죠. 인덕턴스를 알아야 되죠. 자, 여기에 어떤 전원이 어떤 교류전원이 있다 그러면 인덕턴스에 의해서 뭐예요? 인덕턴스에 의해서 흐를 수 있는 전류, 즉 우리 얘가 만약에 변압기라면은 이 전류는 뭐로 결정이 될 거예요? 여자 전류로 결정이 될 거예요. 여자 전류로. 인덕턴스는 알아야 됩니다. 인덕턴스를 알아야 뭐예요? 우리가 그 전기회로는 이거는 이제 전기회로잖아요. 여기는 전기회로잖아요. 여기 부분은 자기회로지만 여기 부분은 지금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에서는 뭐예요? 파라미터들 L을 알아야지 뭐로 알 수 있죠. 오메가 L을 알 수가 있죠. 오메가 L이 뭐예요? XL이죠. 유도성 레이턴스라는 거죠. 그래야 뭐를 결정할 수 있죠. 이 전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전기회로에 대해서는 전류를 알아야 되니까 L을 빨리 결정해 둬야 됩니다. 물론 이걸 뭐 저장하는 소자로 사용한다거나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용도 뭐 한류 리액터로 쓴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L은 빨리 알아야 되죠. L이 얼마인지. 그래야 뭐 얼마의 크기로 뭐냐면 전류를 제한할 건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코일을 설계했다면 L을 갖다 빨리 계산상 얼마인지를 갖다 알아야 요거 갖다 몇 톤짜리로 감을 것인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L을 알아야지. 그럼 몇 톤으로 감으면 L이 얼마인지를 여기를 몇 톤으로 감는다면 이 자성체가 이 L이 얼마인지를 알려면은 뭐를 알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플럭스 파이, 예, 자속을 알아야 돼요. 자속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자속. 자, 그래서 L의 정의를 한번 써봅니다. L이에요. 인덕턴스의 정의는 어떻겠습니까? 전류 I에 대한 N파입니다. 대문자로 쓸까요? 대문자로. 전류가 자속을 만들죠. 그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전류가 자속을 만들죠. 전류가 자속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동일한 전류가 흐를 때 이 자속은 N턴이 한 턴이 아니라 이제 N턴인 경우에 일반화된 식입니다. N턴의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속이죠. 총 자속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단면을 통과한다 해서 이걸 갖다가 쇄교한다 그래요. 쇄교 자속이라고 해요. 모든 자속이 아니라 누설된 자속은 표현 안 되고 쇄교 자속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심에 감겨 있느냐, 그 다음에 공심에 감겨 있느냐 L의 크기가 달렸죠. 그래서 쇄교 자속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부분 공심에 감기면 대부분 이 쇄교 자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누설 자속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 또한 뭐를 알아야 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L을 결정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자속이죠. 그래서 자속만 계산해버리면 자속 밀도 값을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자속 밀도를 계산하려면 파이에다가 자속 밀도 계산하려면 단면적으로 나눠봐야 되잖아요. 내가 사용할 단면, 철심의 단면적을 나눠봐야 되잖아요. 나눠봤더니 그 철심 재료상에 뭐냐면 최대 자속 밀도인 값보다 더 훨씬 넘거나 아니면 뭐예요? 너무 작거나 그게 돼 있으면 뭐예요? 최적화 시켜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너무 굵게 설계돼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비 설계를 해봤을 때 이 철심의 단면적을 예비 설계를 해서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어떤 단면적을 가지고. 그럴 때 너무 최대 자속 밀도 값과 너무 작다 그러면 이 단면적을 줄여서 거의 뭐 붙여놔야 될 거고. 여기 최적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철심이 갖고 있는 자속 밀도보다 최대 자속 밀도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단면을 갖다 증가시켜서 이렇게 해서 얼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단면적을 갖다가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자기 회로 이론을 이용하면 이런 유용성이 있죠. 이런 유용성. 네. 철심의 단면적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설계를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자기회로 이론의 계산 문제 하나 얘가 나오는데요. 자기회로를 하나 주고 그냥 L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걸 L을 계산하려면은 자기회로 이론을 갖다 써서 파일을 구하면 게임은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소스 파일을 구해서 인덕턴스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회로 이론 한번 씁니다. MMF요, MMF. 자, MMF. 네, 기자력이요. 기자력은, 자, 풀로 쓰면, 이제 이거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노음값, 우리가 몇 턴 감고 전류는 얼마 흘릴 거야. 이 값으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현실 값이죠. Ni는, 이제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여기 하나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값을 사용합니다. 네, 자성체 자기회로죠. 자기회로에 등 값과 전류를 얼마 흘릴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정의를 하고 들어가죠. 이게 시작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 자료의 길이. 이것도 미리 예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면적으로 얼마나 한번 써볼 거야 라고 하는 예비 설계를 미리 해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들은 미리 지정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설계할 때 미리 지정하고 들어가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이 값을 줬을 때
이 값을 줬을 때 여기에 이 자성체에 흐르는 이 자기 회로에 흐르는 플럭스 파이는 얼마야를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회로 이론이다고요. 그러면 자 파이를 계산한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 빼놓고는 이 값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정하는 값이다. 내가 지정해 주는 값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파이를 계산할 수 있죠. 파이는 뭐예요? ni분의 r이다. 이렇게요. 자, 다 아는 값으로 돼 있으니까 이 값이 얼마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자기 저항 R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R은 자기 저항 R, 자기 저항이라고 어떻게 R은 미우분의 A분의 L이다. 미우는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단면적. 내가 이미 정한댔죠. 투자율도 정해진 거죠. 내가 정하는 거죠. 왜? 이 첫심의 재료는 갖다가 내가 뭘로 쓸 거야 하고, 뭘로 쓸 거야라고 내가 지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만 빼놓고는 다 아는 값이 되니까 이걸로 갖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얘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이 플럭스 파이 값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자석을 계산했으면 바로 뭘 해보는 거죠? 자석 밀도를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사용했던, 설계했던 이 단면적을 넣어서 계산해 보면 뭐예요? 자석 밀도가 웨바 퍼 스퀘어의 자석 단위 면적당 자석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오죠. 테슬라인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값을 가지고 뭐냐면 단면적을 다시 설계할 때 사용한다. 그 말이고. 자석값이 결정됐다 그러면 뭐또요? 인덕턴스도 이 코일의 인덕턴스가 얼마인지를 갖다 결정할 수 있죠. I분의 N파입니다. I분의 N파이. 자, 여기 위에 단계에서 뭘 구해놨죠? 자석을 먼저 구해놨기 때문에 이 자석을 갖다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I분의 N 곱하기 파이를 집어넣어보죠. 여기다 파이는 뭐예요? NI의 자기장 R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전류는 여기서 나뉘어버리고요. R분의 N의 자석. 아주 쉽게 인덕턴스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값이잖아요. R, 여기, 요 값이잖아요. 이 값이고, N의 자석, 톤수의 제곱이니까, 인덕턴스를 갖다가 굉장히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외울 내용이 아니죠. 알아야 될 내용은 자기 회로 이론 자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건축전기에서 한번 나왔던 예제입니다. 건축전기 기술사요. 건축전기 기술사에서 나왔던 예제인데 매우 쉬운 예제이긴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풀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죠. 왜냐?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거죠. 안 해본 놈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송배전 기술사에서는 자기 회로 이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책을 내서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확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항상 읽을 때도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 외운 대로 그대로 쓰지 마시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자기 회로를 같은 문제라도 어떤 내용을 갖다 써주기를 원하는지 갖다 보면서 쓰세요. 그래야 얘를 갖다가 문제를 낼 때 25점짜리 문제를 낼 일은 없겠죠. 25점짜리 문제를 낼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고 달달달 외워가서 답안지 쓰시면요 절대 10점을 안 줍니다. 거기서 출제자가 생각한 의도한 뭐를 갖다가 이해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안 쓰고 자꾸 여러분들이 외운 내용을 갖다가 줄줄줄 쓰고 나와버리니까 점수가 좋은 점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회로 이론에 대한 근간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출제자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하듯이 쓰면 돼요. 뭘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묻는데 여러분 물어보는 대로 답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대로 외워서 쓰는 것이 물어본 대로 답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전류y고 n턴. 자, 그 다음에 평균 자료 길이가 나와야 되겠고, 당연히 뭐예요? 여기에 철심의 단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단면적 A. 그 다음에 뭐예요? 재료. 재료. 특성까지 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기 회로를 갖다 다 이해하고, 결국 이 상태에서 뭘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플럭스 파일을 갖다가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석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없고 인덕턴스만 직설적으로 구하라겠네요. 예, 평균 자료의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 20cm로 줘줬네요. 20cm요. 단위를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헬리라는 단위를 뽑으려면 메타로 가야 되겠죠. 기본 단위 메타로 가야 되겠네요. 그다음 단면적이요. 단면적이 일부러 또 뭐 문제를 추접스럽게 내려고 단위를 이렇게 줬네요. 메타의 제곱으로 또 바꿔야 되겠네요. 2cm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재료 특성 상수인 비투자율을 줬죠. 절대 투자율이란 값으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비유전율, 비투자율, 재료 물성은 B값으로 줘집니다. 단위값인 비유전율이나 비투자율로 줘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3천짜리죠. 상당히 크죠. 천심이죠. 3천. 비투자율 3천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큰 값입니다. 그 다음에 턴수 줘줬겠죠. 턴수가 얼마예요? 300턴이다. 300턴. 자, 이렇게 되네요. 이제 다 주어졌네요. 이제 안 주어진 건, 전류는 안 줬네요. 전류는 안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석을 갖다가 다 크기를 갖다 구하라고 한다 면 전류까지 줘야지 자석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NI가 뭐가 돼요? 기자력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 얘를 갖다 정확하게, 얘를 갖다 계산하려면은, R분의 NI, 전류를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석이 얼마인지 아니면 또는 자석 밀도를 구하라 했어도 이 값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값을 주지 않은 거는 인덕턴스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봤잖아요. 인덕턴스 L은 뭐예요? R분의 N의 제곱이었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죠. 전류 값에 인덕턴스를 구하는 데는 전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죠. 뭐, 사실 그저 인덕턴스만 따져본다면, 인덕턴스라는 것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전류 크기가 바뀐다고 해갖고 인덕턴스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류 크기가, 왜 이 전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가된 전류하고 위에 있는 여기 전류에서 만들어진 이 텀하고는 결국 나눠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인덕턴스는 전류에는 무관하게 반응하게 돼 있죠. 전류에는 무관하게.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이 자성체의 포화를 갖다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포화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인덕턴스 값은 바뀌게 되지만 전류 크기에 따라 바뀌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포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회로 이론을 갖다 써보죠. 자기회로 이론은 어떻게 해요? MMF 제가 일부러는 이런 공부하는 단계니까 플러스입니다. 기자력은 암페어 법칙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한 주기 동안 폐경로를 갖다가 한 주기 동안 H에 대해서 선적분한 결과죠. 폐경로에 대해서요. 자, 이게 이제 N턴입니다. M턴. 한 턴이 한 짜리가 N턴이면 NI라고 쓸 수가 있겠죠. NI가 되고. 자, 이게 기자력이 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바로 써도 상관없어요. 는 phi R이다. 자, 이렇게만 딱 쓰면 뭐처럼 보여요? 자기회로의 오음의 법칙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플럭스 파이는요. 파이를 갖다가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파이는 뭐예요? R분의 NI다. 이렇게 쓰는 거죠. 파이를 갖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죠. I를 모르니까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인덕턴스 정의 써봅니다. 인덕턴스 정의 L은 I분의 M 파이입니다. M 파이. 자, 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결국 I는 이제 사라지겠죠. 얘의 I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죠? 상수처럼 만들어 버리겠죠. 전류에 대해서는 상수처럼 만들어 버리겠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L은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써요. I에 N의 파일을 넣기 때문에 파일을 여기다 뺐습니다. 여기다 써봐요. 이걸 넣으면 되죠. R분의 NI다. I는 이렇게 사라지죠. 결국 그래서 뭐예요? R분의 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굳이 외워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 근데 이걸 뭐 몇 번 해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눈에 익숙해져서 하는 거를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걸 뭐 굳이 암기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그쵸.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임계제나 그런 것도 뭐 굳이 뭐 제가 암기는 하라고 했지만 몇 번 써보면은 우리가 금방 그렇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저는 굳이 암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 번 이런 거 해보다 보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져서 한 번만 써보면은 그냥
뭐 깜지 쓰듯이 빡빡빡 써가지고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써보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은 뭐예요? R분의 N의 자승입니다. 그죠? N의 자승입니다. 그럼 R, N타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200, 300턴이니까 뭐 300의 제곱하면 되는 거고, R의 자기저항이죠. 자기저항은 뮤가 아니죠. 뮤가 아니죠. 뮤가 아니라 뭐예요? 투자율이죠. 투자율이고, 그 다음에 AL. 전기저항하고 똑같이 유사성하죠. 이 부분이 뭐가 되죠? 전기저항으로 따지면 도전율이 되는 거죠. 자, 투자율은 뮤 제로의 뮤 R이죠. 그죠? 뮤 제로, 뮤 R. 우리는 가르칠 때 항상 비투자율을 가르친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율은 뭐만 적용하면 돼요? 3,000이라고 했으니까, 공기에 비해서 3,000배인 투자율을 가득했구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값에다가 3,000을 갖다 곱해 뜨는 거죠. 곱하기 A가 되고, L은 다시 쓰면. 단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계산할 때. 우리가 헨리라고 하는 단위, L을 갖다가 헨리라고 하는 단위로 바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 헨리로 뽑아내려면 전부 다 MKS 단위, 자, 메타로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센치로 주어진 게. 그러면, 뮤 제로요. 4파이, 공기값이죠. 10의 마이너스 7승에 이게 3,000배죠. 공기의 3,000배가 이 자성제 투자율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단면적이 여기 있죠. 2cm의 제곱이잖아요. 2cm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메타의 제곱으로 된 거죠. 메타의 제곱으로 바뀌려면 cm니까 1m 1cm를 갖다 메타로 바꾸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잖아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4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길이는요. 20cm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2승이죠. 2승. 이렇게 써주면 되죠. 2승. 아니면 뭐 그냥 아는 거니까 뭐 0. 뭐 그냥 2라고만 바로 써도 되고 0.2m 그냥 바로 써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을 여기다가 쫙 넣어주면 그냥 게임 끝이죠. 그러면 단위는 뭐가 나와요? 다 메타로 바꿔놨기 때문에 헨리라는 단위로 바로 뽑아낸 그 결과값은 바로 헨리단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나왔냐면 0.339 헨리다. 물론 이게 지금 이 전류에 의해서 지금 포화가 되지 않는 지금 무한한 그런 상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공심에서는 항상 이게 맞지만 해철심 있는 경우는 사실은 전류를 갖다 더 키우게 되면 인덕턴스는 전류의 함수가 됩니다. 상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현실은. 자, 그거는 다음에 좀 보도록 하고, 자기 회로 이론은 포화를 갖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포화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회로 이론 발성배정 기술사에서 1교시로 요즘에도 많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활용도가 여러분들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기회로 이론은 늘 쓰면서도 우리가 뭐 이게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늘 맨날 쓰면서도 뭐 아무리 복잡한 회로를 푸는 것 같아도 보면 다 그냥 오음의 법칙으로 다 푸는 거예요. 그냥 합성만 좀 복잡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자기 회로 이론도 그 전기 이론의 쉽게 전류를 구했던 것처럼 쉽게 뭐예요? 다른 파라미터만 주어지게 되면 쉽게 뭐예요? 자석을 갖다 심플하게 빨리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자기 회로 이론이다. 자기 회로 이론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